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늦춰진 통일에 대해서 신창민 교수님의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신창민 교수님의 특강을 위해서 신창민 교수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아까 굉장히 갖춰진 의상을 입고 있다가 하와이안 패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상당히 덥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래 있으려면 좀 이곳에 적응하는 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LA에서 사실 저희 사촌 언니가 디자이너인데요. 그 언니가 보내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와이안 패션인 걸로. 자, 신창민 교수님은요. 신창민 중앙대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통일의 당위성이 아닌 통일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입니다. 네, 통일 후의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역으로 통일은 한국 경제의 히든 카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2012년에 발간이 된 통일은 대박이다. 이 저서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그 책 제목을 답변을 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은 통일이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에까지 돌아오는 아주 큰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독특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잠시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실 역시 간략하게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코나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선교대회 강사진들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 시간 함께하실 강사님이신 우리 신창민 교수님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쳤고 이후에 또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도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 학교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수로서도 이 학장을 역임하신다는 게 뭐 각 대학에서 또 쉽지 않은 일인데 중앙대, 경영대 학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회장과 이사장을 지내셨고요. 또 남북한 통일 비용을 연구하는 한우리 통일연구원 이사장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과 상임위원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평화통일동포연합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소개하기에도 꽤 길죠. 네, 아주 특별한 분이고 우리가 들을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창민 교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강의를 듣고 시간이 되면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글로벌 통일복음 컨퍼런스에서 여러 고명하신 국내외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시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는 제가 이 통일 같은 얘기 못 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적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북한하고 같이 연방제로 가자고 그래서 그 초기 단계, 낮은 연방 단계로 가자고 하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통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잘 살자는 거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우리 해외 동포들도 국내에서도 같이 오셨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사실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통일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섞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통일해가지고 30년 동안 아주 죽을 썼다고요. 준비가 없이 그냥 확 섞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동포들도 대략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확 섞어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흡수 통일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독일처럼 우리 흡수 통일하면 우리는 감당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쪽은 우리 인구의 반밖에 안 되니까 남한에 두 집에서 거기 한 집 먹여 살려면 되지 뭐 그게 통일이 중요하지 그게 뭐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하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가 만일 한 달에 300만 원 소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두 집에서 한 집을 먹여 살려면은 300만 원 소득 두 집이 있는 중에서 100만 원씩 뽑아가지고 그 집한테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300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100만 원을 줄여서 어떻게 200만 원 가지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식비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하기 좋게 뭐 두 집에서 한 집 먹여 살리면 되고 그거 뭐 비용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제 밟아 나가야 되겠는데 예. 네. 제일 먼저 왜 제가 제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적어놨냐 하면은 이제 좀 지나면서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저걸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용 필요 없이 그냥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무슨 얘기든지 뭐 하이든지 뭐 하나 넣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쪽으로 유튜브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그 동안에 제가 발표했던 거 뭐 그런 거 보니까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필요하신 분 보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이제 제가 박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을 사실 가지고 다니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홈페이지에서 바로 책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홈페이지가 찾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한글 하실 수 있으시면은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평통동년이라고 그건 평화통일동포연합을 줄여서 평통동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검색을 하면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메뉴를 보게 되면 거기 책 섹션이 나와요. 그 책 섹션에 이 책이 여러 개가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책도 있고 그리고 그걸 조금 줄여서 세 판으로 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여기 이제 박 목사님 갖다 놔 주셨는데 그것도 있고 또 여기 조그만 책자로 나와 있는 거는 보통 이 책을 다 해서 보시려면은 또 시간도 그렇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보시는 거는 요약되어 있는 요거가 이제 간편하니까 그거를 보셔도 좋고 그것도 다 올라져 있어요. 그리고 영문본으로 되어 있는 지금 해외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영문이 더 편리할 테니까 영문본도 있고 또 일본어본도 있습니다. 일본어본도 있고 중국어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도 전부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해야지 통일도 제대로 되고 그러는 거지 몇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하면서 제대로 이거를 해나가려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뭐 통일되면 뭐 잘 되는지 누가 몰라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로 아주 가느다란 길을 따라서 갈 때 제대로 대박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 갑자기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헤매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독일은 30년을 걸리면서 이렇게 헤매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10년이면은 독일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물론 저 유럽에서는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요 10년을 잘 지내면은 개인 1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두 번째 가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름을 대박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결과를 얻고 보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더라고. 잘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로. 이걸 저쪽에다가 쏘아야 되는 거구나. 난 여기 쏘는 건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전화번호가 제가 이제 저걸 쭉 전부 연속으로 해서 놓으면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하게 되면은 011 하고 이제 82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이제 쭉 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전화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저한테 뭐 길게 뭐 말씀하실 거 없이 그냥 그 메시지로 거기에다가 저 그냥 하이든지 뭐 유튜브 이렇게 한 장만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때 필요한 만큼을 이제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거기 동영상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건 거기 이제 책도 있고 물론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편리하신 대로 조금씩 시간 나실 때 워낙에 이제 저기 하다 보면은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보시니까 시간 나실 때 조금씩이라도 봐두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바로 그만큼 큰 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통일 문제 이렇게 시작을 하기 전에 사실 여기는 국내에 고명하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중심이 돼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모임이 됐는데 근데 이 복음 통일 컨퍼런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강조하는 점이 이 복음 통일, 복음 이런 쪽에 이제 강조가 더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박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종교적인 면에서만 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일이 돼 나갈 때라야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데 바로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우리말에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마음 저 부분은 이제 우리 영적인 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저 재산이 계속해서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같은 마음이 쭉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면하고 세속적인 면하고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갈 때라야 이게 서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하는 이제 이런 뜻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세속적인 거고 이건 뭐 그건 그거고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둘을 같이 이렇게 어울려 나갈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결론되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대박이 되는가 우선 그걸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반역으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통일 얘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국민들한테 병도 드렸다가 약도 드렸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제가 통일 비용을 1992년에 처음 추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 이제 그 조건이 그때 당시 조건이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평통에 이 경제통상 분과위원회 거기서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평통 사무총장 한 송한호 사무총장 그분이 이제 통일부 차관하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그거 좀 거기 그 분과위원회에서 통일 비용에 대해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DI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와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지금 요새 독일이 통일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통일하면 얼마가 어떻게 되겠는가 전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대답이 못한대요. 저희가 해놓긴 해놨는데 대통령이 함구령을 내려가지고 못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온 거가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 듣고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아이고 그럼 통일 안 한다 이런 쪽으로 갈 테니까는 노태우 대통령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몇 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거를 하게 되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1,000억 달러 정도로 해서 이제 그게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깜짝 놀래 가지고서 이제 함구령을 내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 송관호 사무총장한테 제가 KD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신 교수가 하지 그러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않아도 요새 제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지금 추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목표를 어떻게 두었나요 하면은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이 전부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남한에 있는 소득하고 똑같이 되도록 만드는 걸 전제로 하고서 추산을 해보니까 이게 좀 많더라고요.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12년이 걸리고 그리고 부담도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반으로 줄여서 이제 적정하게 조절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온 거가 이제 신문마다 탑으로 대서특필이 나갔는데 근데 사실은 그 페이퍼가 길긴 하지만은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더라도 우리 규모로 봐서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신문 언론에 계신 분들이 그거 다 안 읽거든요. 그 긴 걸 어떻게 다 읽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액수 이것만 신기해가지고 일면 탑에다가 전부 때려버리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우리는 이제 비용 많아서 이제 통일은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통일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제일 처음에 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통일은 비용이 들어서 안 된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나면서 이게 통일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우리가 그걸 감당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득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병은 제가 국민들한테 드렸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2007년에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걸로 해서 병은 드렸지만 약도 드리니까 이제 이걸로 해서 된 거다 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걸 누가 들어가서 보나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 정세현 장관이라고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이제 겸해서 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페이퍼를 보고 내가 이제 해군사관학교 가서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가 이 페이퍼를 썼는데 근데 이게 통일 편익이 이게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 가서 자기가
그렇게 강연하고 왔다고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게 뭐가 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전부 알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책으로 제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비용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 이득 편익 나오는 부분하고 이제 같이 해서 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렇게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했는데 근데 그거를 해놨는데 매일경제에 제가 그걸 출판을 해달라고 했더니 저 찍어주질 못하겠대. 왜 그냥 안 팔린다고 통일 얘기해가지고 국민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3,000부로 이제 내가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찍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된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부수 몇 부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잘 전부 파급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묘안이 없겠나 하고 주위에 얘기를 해봤더니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미국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을 가서 이걸 DC로 이제 워싱턴 DC로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건데 여하튼 우리나라 이제 그 여러 가지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효과를 잘 본 셈이에요. 그냥 제가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그나마도 안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신 모양이라. 근데 제가 그 책에다가 이렇게 해나가는 거를 통일부도 있고 평통도 있고 그러지만 이 지금 이 양반들 그 하는 그 행태 가지고서는 통일 준비하는데 안 되니까 따로 통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책에다 썼더니 얼마 안 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라고 그래서 설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보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끔 멘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역시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걸 보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책에다가 다음 인쇄에 나오는 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문을 연다 하고 섹션 제목을 달아서 이제 거기다 다시 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두세 달 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한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드레스덴 선언 나오는 걸 보니까는 그 내용 자체가 그 흐름 자체로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 양반이 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월호 터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영 이 전체적인 구도가 제대로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통일 문제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 압박 정책 그걸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걸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언제 한번 그게 나타나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강제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면서 이제 북한 동포들한테 이제 다 내려와라. 아주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대북 관련에 있어서는 북한 동포들하고 거기 정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우리가 그걸 대응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동포들 다 내려오라 이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그러고 이제 떠나시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이 오바마 대통령도 압박 정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게 아니다 하고 단서를 달아주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한국에서 통일을 하려면은 주민하고 그 정권을 우리가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하는 거를 오바마 대통령도 이해를 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그 지금 이 송일인 대박이다 이 책 영문본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마이크 혼다 의원이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하던 분이 어떻게 하다가 내 옆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옳다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이런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로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 정권하고 주민은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걸 같이 놓고서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저 정권한테만 말려 들어가는 거고 통일은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골자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한 4, 5분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분쯤 듣더니 이 양반이 제 얘기를 딱 끊더라고. 그러면서 이건 오바마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바마하고 이제 자기하고 그 다음 주에 어포인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겠다고. 마침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손으로 그 오바마 대통령 정도 되면은 세계에서 나오는 책이 뭐 각 나라에서 나오는 거 존망했어요. 그 책 나온다고 오바마 대통령 손에 들어가질 않는다고. 근데 이제 마침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어포인트먼트가 있고 직접 전화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게 된 거고 그게 어디 나타났냐 하면은 결국 미국이 강력하게 미국을 제재를 하면서 이거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하고 이제 한 거는 바로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정권하고 주민은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그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지금 거의 스탑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이 통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이득 그거를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저런 결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통일 10년 후에 1인당 소득이 6만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본래 시작은 한 3만 2천 달러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10년 후에 이제 저렇게 된다고 하는 그 결과를 제가 낸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는 지금 G7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잘 나가는 나라들 그 나라들보다 한국이 훨씬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 끝에 이제 저 중국이라고 그러는 건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저기 이제 들어가긴 했더라도 그렇더라도 저건 뭐 워낙에 그 1인당 소득이 낮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해놓고 볼 때 우리가 영국 또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우리가 저 나라들을 전부 앞서가는 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세월이 되면 그냥 이게 나오느냐 하면은 준비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하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틀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걸 이루어 가는데 그 실행해 나가는데 일이 되도록 하는 조건들이 있고 요게 다 될 때 그때 저런 통일 대박이 오는 거지 그냥 통일만 되면 누가 뭐 잘 되는 거 몰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선 그 기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아주 들으실 때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 평범한 얘기라고 이제 들으실 텐데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버렸나?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조건을 기본 조건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정상국가로 가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사회주의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유민주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바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된다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지.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전부 가진 자껏 뺏어다가 이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고 평등 이런 식 먼저 하게 되면은 경제가 가라앉아가지고 우리가 저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한국에서 이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일본 같은 데서는 한국은 인민민주주의 됐다 이런 얘기하는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뭐 통일돼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게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체제로 같이 들어오고 같이 어울려서 잘해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큰 성과를 역사에 없는 큰 성과를 5천만 년 만에 이제 처음 얻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진부한 얘기겠지만 자유민주하고 시장경제하고 법치 뭐 뻔한 건 뭐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지금 한국의 현재가 전 세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한 번만 더 그 계열에서 지금처럼 나가게 되면 이제 소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IMF에서 OECD, IMF 이런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나라들이 전부 어렵게 됐는데 보통 2022년, 2023년이면은 그 종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만은 2026년 돼야 회복할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 사실은 그 성립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미국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동안에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서울 가보시게 되면 가게문 다 닫았어요. 조그만 사람들 소상공인들은 다 죽는 거라고. 일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 식구들이 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냥 가게 문 닫아버리고 전부 공실로 해서 나오는데 그건 누가 임대해 가는 사람도 없다고. 지금 아주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무너지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거 코비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고 이제 핑계를 대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른 나라는 뭐 그게 없나?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기가 지나가면 회복이 되지만 한국은 그거에다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돼 있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 대통령 쪽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지금 하는 거는 공돈 나눠주기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100만 원 준다, 너는 200만 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돈 나눠주는 걸 경쟁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경제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무슨 통일돼버리고 뭐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없어지는 거라 놔서 요 다음 3월 달에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 말고 뭐 나는 200만 원 준다, 300만 원 준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그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서로 이제 이 첩자들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하도 이제 머리 쓰는 건 또 잘하니까 지금 이거 전부 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다음번에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사람, 정상적인 사람 들어와서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통일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통일 뭐 되면 뭐 잘 되는 건 누가 몰라 그러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이제 그 결과가 좋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바로 이 통일대박의 비밀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하고 동서독을 바로 섞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준비고 뭐고 할 기회도 없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추스리고 나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30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 게 30년 가까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통일세를 연간 5.5% 내는 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뭐 세금 5.5% 되는 건 뭐 그까지 대단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통일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보통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 세금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 타격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년 동안 5.5%라고 그러면은 이거 정말 감당 못하는 겁니다. 죽는다 소리 나오는 건데. 근데 바로 이거는 이 통일하면서 추스려 나가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줄이는 거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이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통일대박으로 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북쪽에 있는 산업을 지금 막 그쪽은 황무지나 마찬가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하고 노동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생산량이 나오는 건데 북쪽에는 자본이고 뭐 이런 거 실물 자본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실물 자본을 전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남한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걸 하면서 어디에 가서 생각이 닿냐 하면은 일본이 원자탄 맞고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을 때 폐허가 됐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침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에 대주는 물자를 일본에서 전부 생산해서 가져오게 되니까는 갑자기 일본이 일어나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미군이 이제 여러 가지로 앞뒤 관계로 이렇게 한 거겠지만은 GDP의 1% 정도 선에서만 그 자위대라고 하는 그런 명목에서 군사비를 이렇게 낮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일어나면서 군사비로는 별로 쓰지를 않고 그러니까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제 일본이 하게 된 거죠. 저도 국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이게 딱 닿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실물 자본 무슨 뭐 기계 설비니 뭐니 실제로 자본 그게 필요한 게 전만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물론 외국에서도 수입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남존 일 시키는 거고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남한은 남한 기업대로 일어서는 거고 북한은 그거 가지고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근데 북한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니들 잘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는데 그냥 물고기를 잡아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비하고 기술을 채워주어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 길을 가는 거가 이제 이게 바로 크게 잘 되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저 첫 번째는 독일에서 저런 점의 과정을 그 중간 과정을 놓지를 않고 바로 섞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한 3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한 10년 동안만 저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그쪽을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들면은 남쪽은 남쪽대로 크게 성장하면서 북쪽은 북쪽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서부터 크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서로 사는 거죠. 양쪽이 다 사는 거라고. 근데 통일하게 되면 저런 거는 이제 생각이 안 미치고 또 물론 전문가가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통일되면은 그
어려운 과정 이거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 동시에 잘 돼가는 이 길을 가는 거가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일본이 전후에 자기네들 GDP의 1% 정도 수준에서 경비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이제 지내온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은 모르지만 일단 그 10년 동안은 우리가 경제 발전에만 주력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되도록 미국이 협조를 해준 것처럼 좀 우리도 그 경제 제대로 돌아오는 10년 동안 이 기간은 우리도 군사비를 한 1% 정도에서 머물러도 되도록 좀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좀 보장을 해달라 하는 이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저 수준에 묶어두면 그러면 저기서 적어도 GDP 한 2%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GDP의 한 3% 정도를 군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한 2% 정도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허물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가 지금 통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북쪽의 평양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무슨 뭐를 사두면은 이게 참 크게 수지 맞겠다 생각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남한에서 그 복부인들하고 떴다방들 가가지고 전부 휘집어 놓는 식 그런 식 평양 가서 전부 해놓는 날이면은 그럼 우리는 장래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하냐면은 저런 부동산 이런 거는 지금 북한에는 국유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국유제 그냥 유지하는 거라고. 통일된 다음에도 북한 지역은. 그리고 그러면 옛날에 억울하게 토지 뺏긴 사람들 물론 그렇게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다 이 국유화 시키고 했지만은 그렇게 억울하게 뺏긴 사람들은 그거는 실물 환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현금 보상을 한다. 근데 독일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이제 크게 낭패를 본 거가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그거 옛날 주인이 그거 자기 토지 가져간다는데 그건 누가 말려? 당연히 가져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 실물 반환하는 걸로 이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분단될 때 생존해 계신 분들이 통일되더라도 생존해 계시면 그냥 본인이 가져가 버리면 끝난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더 연세 많으신 분은 사망하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소송을 해야지만 이게 분할이 된다고요. 누구는 더 갖고 덜 갖고 이게 한꺼번에 200만 건의 소송이 붙었대요. 식구들 간에. 그러면은 그 관련된 거는 이제 뭘 경제 개발이고 뭐고 없는 거거든. 아니 주인이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서 무슨 개발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독일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봤고 그리고 남한에서도 옛날에 이제 토지 개혁이 있었으니까 농지 개혁이라고 해서 있었으니까 그 수준에서 현금 보상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국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 나가야지. 만일에 저걸 여기 생각을 하고 이제 전부 사유화 시킨다 해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뭐 할 일이 있으면 그걸 매입을 하고 뭐 해서 하려면 그 천문학적인 그 비용을 뭐로 감당을 해?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토지 저 부분은 저거는 또 혼란하지 않게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저 네 가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저게 다 섞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독일 같은 독일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미리 전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통일될 때 일사불란하게 저쪽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 그대로 해서 크게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일이 돼야 이렇게 뭐 잘 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통일 방안 저기 나온 것만 해도 한 20여 가지 된다고. 근데 저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장점은 있지만 다 문제점이 있고. 근데 이제 저 중에서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하나 있다고요. 그거를 지금 문재인이 한다는 거야.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 이런 체제 가지고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하는 그 사회는 안 맞는 거니까 그거는 저쪽 사회 김일성주의 할 때 가서 이제 맞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그 동안에 이 통일에 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 이용구 장관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는 조금 명구스럽거든. 뭐냐면 북한에는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라는 통일 방안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통일 방안을 생각을 해낸 건데 이건 탁상공론이라고. 그러니까 3단계 통일 방안이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제 교류 협력하고 2단계로 해서 국가연합하고 그다음에 통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탁상으로는 그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통일이 제대로 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모두가 이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가 종합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명목상으로만 갖다가 붙여놓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이 정부들이 전부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초기까지도 3단계 통일 방안을 했다고 이름만 조금 바꾸는 것뿐인 거지 중간에다 국가연합도 넣어놓고서 3단계로 해서 정변했다고. 전부 그거는 저쪽에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이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해놓은 거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고. 그냥 자기 정권 유지하면서 자기 대통령 노릇하고 오면 되는 거지 통일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안을 쳐다보면서 처음 통일을 제대로 목표로 하고 시작한 게 박근혜 대통령인데 불행하게도 시작하다가 이게 정치력이 부족해가지고 떨려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크게 잘 되는 방향을 미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어떻게 다시 제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독일하고는 영 다른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중립국을 한다, 뭘 한다, 뭐 별거 다 많은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바로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를 바탕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정상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어중간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강의 시간에는 안 들어가고 이 맹탕인 친구들이 그냥 덮어놓고 저 빛깔만 보고 이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그러면은 경제가 발전한다고. 그런 경제가 발전하는 속에서 이 복지도 그게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뭐 성장이고 뭐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덮어놓고 좀 있는 데서 뺏어다가 같이 나눠 먹으면 된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경쟁적으로 돈 푼다고 해서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한 나라들이 좀 많은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또 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뭐 전부 이 때도 아직 안 되는데 괜히 겉못 들어가지고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살만하니까는 이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저렴하게 생산되는 거를 생산을 하고 비싼 거를 이제 수입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이제 이 아시아의 사용이라고 그러는
포 타이거스라고 그런 나라들은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건데, 근데 우리도 당분간은 이제 다시 그 길을 따라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됐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수출 주도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해 나갔던 나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 성장을 좀 더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분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바로 이 비교 우위론에 따르는 경제 성장 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허물어진 경제도 다시 좀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거가 바른 통일의 길이겠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브레이크 한 5분 10분 하고 그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대북 전략을 얘기할 때는 저쪽 정권과 주민을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이론이 제가 1992년에 저걸 정립을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은 주민하고 정권은 따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통일로 가는 거지. 둘을 한 군데 묶여놓으면은 결국은 저쪽 정권 하는 거에 말려서, 정권은 죽어도 그거 안 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건 안 된다 해서 제가 R 이론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 놨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름을 R 이론이라고 붙여놨어요. R은 뭐를 상징하느냐면 reunification, 그러니까 재통일. 우리는 보통 통일부 하면서 Ministry of Unification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reunification이거든요. 우리는 본래가 둘이 떨어져 있던 거를 새로 억지로 합치는 게 아니고, 본래는 하나 있던 거가 다시 이제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뜻에서 저기 Theory R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때 당시에 통일원 출입 기자들 사이에 신 교수의 R 이론을 모르면은 그러면 통일원 기자가 아니다. 그때는 통일부가 아니고 통일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원 기자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냥 다 묻혀버리고 어느 대통령도 저거 안 쳐다봤다고. 김영삼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이 김일성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무산되는 바람에 이제 남북 관계는 이제 그걸로 해서 없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통령도 저거를 생각을 안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때가 맞질 않아서 이제 그러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따온 거냐 하면은 국제경제 이론의 틴버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론에 국제경제에서 목표가 몇 가지 있으면은 그걸 위한 정책은 최소한 그 숫자만큼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한다면은 일석이조니 일석삼조니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 때려잡는 건 이런 건 없는 거고, 다 하나하나마다 전부 정책을 세워서 추구를 해야 그걸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틴버겐의 그 이론인데, 그거에선 제가 이걸 따와가지고 우리한테는, 근데 뭐든지 장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쉽게 소통을 하니까. 뭐 theory Q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이 R이라고 붙어 있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쓰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통일원 기자들이 신 교수 R 이론을 모르면 통일원 기자가 아니다, 이렇게 농담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됐지만은, 오히려 기자들은 그거를 내용을 습득을 하고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들은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저쪽 지금 하는 식으로 김정은한테 백날 잘해봐야 그거는 쟤는 핵무기 가지고 우리를 자기네들한테 복종시키려고 그러는 것뿐인 거지. 뭐 같이 해가지고 모든 인민들이 같이 잘 사는 거는 생각 안 하는 친구니까 그러겠어요. 그 목표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만 그냥 모시고 그 김씨 가족의 그러는 것뿐인 거지. 이 국민들은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 두 개체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알리론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쪽 정부 입장에서는, 북정권 입장에서는 말로 통일이라고 그러지 통일은 벌써 물 건너간 줄 알거든요. 자기네들 능력이 없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권 유지하는 거가 김정은 하는 짓인 거라고. 뭐 어떻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권을 상대로 해서 뭐 통일한다는 거지. 그러면 정권을 상대로 통일한다는 건 지금 문재인 하는 식으로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는 거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저쪽 북 주민들이 깨어나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날 새는 일 같습니다. 언제 주민들이 깨어나 가지고 수십 년을 저러고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병신들인가 저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내는데, 그러면 전혀 통일은 안 되는 거냐. 어렵지만 될 수 있는 길은 나올 수가 있는 게, 카다피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하고 지내더라도 전부 꼼짝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민중들이 일어나서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나라가 바꿔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뭐 20몇 년 정도가 아니고 저거는 지금 한 70년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제는 북한에서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저거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주민들이 지금 외부 세계로부터 이제 차단되게 하는 거가 저쪽 정권은 하는 일이고, 근데 그 차단되게 하는 걸 이쪽에서 문재인은 또 그거를 도와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쪽에 정보 유입을 뭐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은 거기서부터 단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통일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일 저렇게 해가지고서 소요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중국이 들어온다고. 그 틈을 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일해가는 과정에서는 미국하고 항상 같이 내막적으로 같이 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는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돼야지, 따로따로 놀고 반은 저쪽으로 가서 묻고 반은 이쪽으로 오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힘은 저쪽 주민들한테 나오는 거지만은 그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몰아서 갈 때 우리가 물론 주동이 되지만은 미국의 협조를 항상 얻어가면서 가는 거. 이거가 정말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면 저 반미 맨날 미국 놈을 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시는 거 좀 쫄다가 망하고 만다고. 미국 다 빠져나가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거기 앉아서 뭘 보장을 받아. 그냥 다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건데, 우리가 미국을 무슨 사대주의니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동안에 해방 후에 미국이 뭐 직접 물론 밀가루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먼저 많이 했지만은, 그렇지만 미국의 옆에 있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 올 수 있었다는 그거를 확실하게 뭐 딴소리하지 말고 현실이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면서도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해가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이걸 겉으로 좀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런 뜻에서 여기 생활하고 계시는
이 미주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상시에 교감이 잘 되고 있어야지 문재인 같은 친구 또 나와가지고 해집어 놓으면 잘못하면 미국에 아니 니들끼리 살아 이렇게 되는 날이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평상시에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서 빼놓으면 안 되는데 뭐냐 하면은 통일이 될 때 사실 저쪽에서 그동안에 악랄한 짓을 한 사람이 북쪽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가족들 간에도 무슨 뭘 고발을 하고 뭐라고 별짓다 하고 부정부패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뜯어먹으면서 살고 뭐 여기서 이제 가셔서 이제 거기 고초를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뭐 그런 걸 떠나서 평상시에 악랄한 짓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통일되면서 겁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저항을 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생계 입장에서 그렇게 잘못한 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처벌은 안 하는 거로 하고, 그렇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기록은 해놔야 그래야지 앞으로 잘못하는 거라도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기록은 하되 처벌은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합류해 들어와라 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저항을 하면 저항을 할수록 서로 그만큼 피해가 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통일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우스운 것 같지만 저거가 계속해서 밑바닥에 깔려 있게 되면은 다음에 또 어느 정권이 들어오고 어떻게 저거를 또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게 바탕에 크게 남북이 같이 되는데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 비용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나라를 통일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서 엉망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갖다가 얹어놨기 때문에 저기 우리가 통일할 때 필요한 그 국채 발행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가만 보니까는 저것 때문에 못할 일은 없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저거는 타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한 번쯤 더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뭐 한 번쯤 더 해서 이거 망가뜨려 놓는 날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다 손들고 다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통일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서로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통일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3월에 대통령을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을 뽑는 거가 그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동포들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지만 결국은 한국하고는 다 이제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러시니까는 내년 3월 되기 이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이번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좀 해라 하는 걸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만큼 효과를 서로 발휘하고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제 제대로 된 나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인용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도 드리고 약도 드리고 그랬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기록을 보게 되면은 2014년에 국민정서, 그때 통일이 나에게 이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66.3%, 그러니까 전체 3분의 2가, 국민들 3분의 2가 통일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근데 이 통일 대박의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불과 몇 달 사이에 통일이 나에게 이득이 안 될 거라고 했던 거가 불과 몇 달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80%를 훨씬 넘겼어요. 그런데 그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가 52%, 전 국민의 52%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삽시간에 80%가 넘는, 그러니까 이 통일이 되면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회로 해서 잘 될 수 있다 하는 걸 국민들이 아니까 당장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아는 거, 인식을 하는 거가 결국은 우리 전체 이 뜻을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하나로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늘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될 수 있나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런 길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널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맞아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전부 어우러져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건데, 바로 여기 와 계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애국자 여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은연중에 전파하는 이 뜻에 따라서 결국은 통일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의 뜻하고 이제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시금석이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해야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에 그 이제 남북 통일이 제대로 그 결과를 갖기 위해서 국토를 북쪽에 있는 국토를 국유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면 북한의 그 땅을 전체를 다 국유화를 하면서 지금 남쪽은 그대로 이제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게 어떻게 이상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주 좋은 걸 거론을 해주셨는데 변호사 하고 계시지만은 경제학도 이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장 경제에 그 맹점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시장 경제니까 맹점이 생기더라도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그걸 완화시켜야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불로소득이 되는 부분, 이거는 뭐로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두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같이 토지가 조그맣게 한정이 되어 있는 데서는 그 토지에 따르는 불로소득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최대한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왕 북한은 지금 반이
우리 전체 국토의 반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남보다 또 면적이 더 넓은데 반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토지 등 부동산으로 해서 불로소득의 그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봉쇄를 한다 하는 뜻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토지 가진 사람들 전부 국유화한다 뭐 이런 소리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해서 이게 양산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한 7, 8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최소화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 토지 이거는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토지는 국유화하고 그리고 사용권은 국민들이 갖도록 이렇게 하는 거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건데 이걸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국회에서 그걸 뭐 통과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어떠냐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국유화하고 있는 거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 경제의 그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국유화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하는 그 국유화는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면보다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 목적으로 쓰는 거가 훨씬 큰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필요한 만큼 국유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경제의 그 약점, 취약점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뜻에서 해나가는 거고 우리가 재산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꼭 그걸 부동산에만 갖다 넣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재산은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이크 좀 예, 지금 북한의 지금 중국과 맞닿은 그 국경선 지역을 중국 사람들이 땅을 많이 그렇죠. 사서 그 크기가 지금 가속이 붙어가지고 국가 지도가 북한의 그 위쪽 지도가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에 저는 이제 그 뭐 정치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네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거기 나린이나 이런 데 경제 특구를 지금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민주주의 뭐 홍콩 같이 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시장 경제 그런 것도 도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하면서 사실은 북한의 그 주민들의 그 생활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북한 전체를 남북을 통일한 입장에서 봐서 북한 전체를 경제 특구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지금같이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도 이유가 좀 쓰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도입을 하면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냥 생각을 해봤지만 네, 저 박사님의 그 이제 연구하신 바로는 그 현실적으로 네. 실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확대시켜도 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건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그 자산 이 한정된 그거가 외국 사람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뜻에서 지금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이제 아파트 매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를 다시 재정비를 한다 그러는데 중간 단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런 데는 그건 가면서 다시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토지라도 우리가 좀 확보하는 쪽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그렇지만 저쪽에서 김정은이가 이미 계약을 해서 그건 하는 걸로 주는 걸로 됐으면 그걸 당장 우리가 뺏어 올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네. 네.
예. 예. 지금 이미 벌써 벌어지고 있는 예. 예.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능력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망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은 근데 사실은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남한처럼 국민들한테 토지 다 나눠주는 거라고. 그건 정말 겁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남한 사람들만 뻥하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경제 발전시키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십 년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살게 됐는데 근데 북쪽 사람들이 만일 그 땅을 개인 소유로 해서 전부 나눠서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북쪽 사람들은 그동안에 병적 노름한 것밖에 없다고. 그런 데는 남한 사람보다 전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면적이 남한의 면적보다 더 커요.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남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놓고 그래놓고 부자는 쟤네들이 더 부자가 된다. 우리가 그 용납을 하겠어요. 근데 쟤네들이 그 짓을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건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뭐 필요해서 요만큼 니들이 잘라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해놨으면은 그건 그동안에 저쪽에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한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만일 우리가 그걸 그렇게 되면은 전부 그 토지 가지고 있던 사람은 좀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이제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하는 그런 당장의 그런 방법은 지금 우리가 강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은 나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만일 지금 중국에서 만약 이렇게 사들어가지만은 미국 사람이 가서 사들여서 뭘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그 가서 한 그쪽에는 이득을 보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자기 나름대로 해서 미국 입장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니들이 말 잘 들으면은 베트남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좀 겁도 난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베트남만큼 잘 살게 해주나요? 베트남이라는 거가 지금 북한보단 잘 살지만은 남한 소득의 12분의 1이라고요. 그런 나라만큼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서 가서 뭐 식민지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날이면은 우리는 정말 그냥 뻥하고 자빠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워낙에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죠. 예, 말씀하세요.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남북 분리 관리 관한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예, 여기에 혹시 우리가 좀 우려될 만한 사항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예, 남북 분리 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예, 그런 회의론도 예, 예. 책에서도 언급하셨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남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하는데 이 통일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이 됐을 땐 일사불란하게 저쪽 체제를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그 체제로 이제 바뀌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장 아무것도 생각 없던 사람한테 너 가서 이거 해 저거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평상시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 네 가지 중요한 건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해 나가면서 할 때 이게 더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주민들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거는 물론 남북이 통일이 됐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건 하지만은 일자리 잡는 거 그거는 이제 자기 고장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서 헤매지 않도록 하는 거가 이제 결국은 두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자기 고장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산업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모르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 헤맬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이 시스템을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평상시에 통일준비위원회 혹은 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무슨 통일부나 저쪽 민주평통에서는 평상시에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을 그런 평상시에 해놓는 거가 그 비용을 줄이는 그런 한 가지 충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이북의 그 북한의 토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주셨는데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 3, 4년 전에 큐바에 가서 한 달 동안 주요 도시를 돌아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주거 문제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머무른 집에 부부가 전부 대학교 교수였는데 네. 집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오래된 집이지만 그래서 이 집을 언제 샀느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산 게 아니고 아버님 부모들이 살던 집을 물려줘서 가졌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인 그 아바나에 갔더니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그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사고 팔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길거리에 보면은 부동산 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관심 있게 사서 봤더니 이러면 미화로 말하면 몇천 불씩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 통일 운동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모델이 이 동독과 서독에 있었던 그 과정들, 그다음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도 다시 서방 세계의 그 미국과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큐바는 이제 애국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가난으로부터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문호 개방이 됐는데, 또 그 대학교 교수들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관심 있게 해외 나간 일이니까 한 번도 못 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보면 플로리다가 뭐 지척간이고 멕시코도 지척간인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그 남북 통일 문제도 이 큐바나 독일 혹은 이제 서독 동독 그다음에 이 베트남 이런 몇 개의 나라들의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을 컴바인 해가지고 연구하면 좋다 싶은데요. 하나 좋은 점은 제가 바라는 욕심은 이 북한이 갑자기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것도 상당히 혼선이 올 거고요. 그게 되는 과정도 어려울 거지만은 저기 큐바처럼 좀 문호를 열어서 최소한도 애국 사람들이 들여서 관광을 통해서라도 좀 국민들이 먹거리를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좀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들이 남북 통일을 원하지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시민들이 군중 봉기가 일어나서 나라가 전복된다든가 혹은 지도자가 죽는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들이 금방 가서 뭐 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문제가 있고 소련과 중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큐바처럼 일단 북한의 지도자들이 문호를 열어서 자국민들을 밖에는 못 나가게 하지만은요, 못 나가면은 예배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럼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좀 점진적인 변화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박사님께서나 혹은 통일연구 이쪽에서 큐바의 케이스, 특별히 이 공산주의에서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의지만 조금 빗장을 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된 것이 있는가 하는 좀 생각을 좀 가지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면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가 지금 미국의 정책이 지금 상당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전북을 전부 합해가지고 미국의 연방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만일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국의 그 적극적인 그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요새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대치 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뭔가를 완화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통일적으로 저쪽에 우리 주민들 생각이 더 잘 가도록 만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제도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거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그쪽이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국의 입김이 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런 거를 아무래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 문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작도 어렵고 끝나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데 또 이제 가면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창민 교수님의 강의 지금 사실 낮 시간이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라 쉽지 않은 시간인데도 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형통 동연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책자들이 정말 다 PDF 파일로 들어있고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일어 버전, 중국어 버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뿐만 아니라 웹상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직접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정말 너무 고생해주신 신창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10분 동안 잠시 쉬었다가요.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또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오늘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시에 네, 송인호 교수님의 통일법과 관련해서 네,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